요새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죠. 금은 인류 최후의 안전자산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위기 상황에서는 금을 찾고 금값이 오르는데 요즘 코로나에 전쟁에 인플레이션까지 해서 위기가 많잖아요. 그 영화 보면은 갑부들 금고에 골드바가 쌓여 있는데 보통 한 덩이에 10kg 하거든요. 이거 한 조각에 7억 7천만 원 정도 해요. 부가세 10% 얹으면은 8억 5천 원 줘야 돼요. 생각 이상이죠. 다른 세계 물건 같은데 전 세계 자산을 다 모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규모가 제일 큰 게 금이에요. 시가총액으로 1등이야. 2등인 애플이랑도 차이가 5배가 넘어요. 금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뚱뚱한데 매장량이나 생산량을 보면은 중국, 러시아, 호주, 미국 다 이런 데가 많아요. 넓은 땅덩이에다가 자원이 넘치는 애들이죠. 소비량을 보면은 중국이랑 인도가 압도적이에요. 특히 중국은 전 세계 공급 물량의 3분의 1을 수입해요. 최대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국이죠. 중국에선 전통적으로 색깔에도 서열이 있고 황금색은 황제만 사용했다고 해요. 황금인 자금성도 기와가 금빛이고 이런 전통이 잠재 의식이 남아있지 않나 싶은데 인도 역시 사치품으로 금을 쓰는 게 관습화가 돼 있다고 해요. 문제는 인도가 금을 너무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무역에서 적자를 보다 보니까 관세까지 올리고 있을 정도예요. 잠깐 금의 종류를 보면은 백금이랑 화이트 골드가 조금 헷갈리는데 백금 같은 경우는 금이 아니고 플래티넘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다른 원소거든요. 화이트 골드는 백색 금이라고 해서 금에 다른 광물을 섞은 합금이고요. 이런 합금은 뭘 섞냐에 따라서 빛깔이 달라지고 핑크 골드 같은 것도 나오는 거예요. 나라 간의 교역을 할 때는 보통 기축통화로 하죠. 지금은 미국의 달러를 쓰는데 옛날에는 금이 공용화폐 역할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달러가 부족해지면 물건을 수입을 못하겠죠. 거기다 환율까지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비싸져요. 물자는 부족해지고 물가는 오르고 나라 경제가 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상시에 쓸 외화를 외환 보유고에 저장을 해두는 건데 보통 기축통화나 금을 저장을 해요. 대개는 달러 비중이 큰데 미국이나 유럽은 금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기축통화국이라서 외화가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 금이라는 게 그냥 예쁜 돌덩이 같지만 경제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도 다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옛날부터 우리는 금을 좋아했어요. 인류가 금을 찾아서 탐험을 하고 약탈을 하고 전쟁을 하던 역사는 너무나도 많은데 제일 익숙한 예가 서부 개척일 것 같아요. 서부 영화가 많잖아요. 과거에 유럽인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처음에 아메리카 동부에 도착을 하고 서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개척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 서부 개척을 본격화한 게 금이었어요. 서부에서 금강이 발견이 됐거든요. 이때 아메리칸 대림을 꿈꾸면서 이민자도 많이 오고 지금의 캘리포니아 금강 주변에 사람이 몰리면서 도시가 건설이 되고 철도가 깔리고 했던 거죠. 이 캘리포니아는 현재 미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도시가 됐어요.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실리콘밸리도 여기 있거든요. 옛날에 광산 인부들이 입기 좋게 청바지도 개발이 되고 우리가 아는 리바이스가 탄생하게 됐고요. 인류의 역사란 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워렌 버핏처럼 금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역사가 존재했던 대부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금을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안전자산으로 달러나 국채, 금을 떠올리는데 그 중에서도 금이 최고 존엄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이게 미국의 국채나 달러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만에 하나 미국이 망하면 종이 쪼가리가 되거든요. 달러가 신용화폐다 보니까 미국의 신용과 군사력, 경제력에서 그 가치가 보장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망하면 누가 그걸 보장해주겠어요. 영원한 제국도 영원한 통화도 없는 거죠. 근데 금은 조금 달라요. 미국이 망하든 전 세계가 다 같이 망하든 인류가 고대 국가로 퇴보를 하든 화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국가가 가치를 보장하는 지폐랑 다르게 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세계 어디를 가든 화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증거가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 문제가 생기면요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반대로 금의 가치는 올라요. 이 달러랑 금은 반대로 움직이는 게 기본 방정식인데 달러가 못 믿어올 때는 금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금을 조금 사두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게 금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돼요. 이게 달러랑 금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가 내려갈 때도 하나는 올라가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버틸만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금은 왜 안전하다고 할까요? 금이 가지는 특징들을 보면 감이 조금 와요. 환금성, 희소성, 사용성, 신미성, 내구성, 역사성 정도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간단한 게 황금성이에요. 금은 빠르게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동네 금은방만 가도 금을 매입해주거든요. 살다 보면은 갑자기 큰돈 나갈 일이 생기는데 만약에 자산이 미술품이나 부동산에 묶여있다. 이거 파는 데만 몇 년이 필요해요. 아니면 금매물로 내놔가지고 원금 손실하면서까지 헐값에 팔아야 되고 근데 금은 시간이나 비용의 손실이 없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금이 희소하죠. 다이아보다 매장량이 적어요. 그만큼 공급량이 일정해요. 화폐는 에라 모르겠다 찍어내면 휴지가 되는데 금은 공급량 변동이 적으니까 가격 변동폭도 적어요. 가치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쓸데없는 호기심이 생기는데 금은 왜 양이 적을까요? 사실 금이 굉장히 무거운 원소거든요. 같은 크기면 철보다 2배 이상 무겁다고 보면 돼요. 보통 가벼운 원소들은 태양 같은 별 안에서 엄청난 중력과 열을 받아가지고 핵 융합이 발생하고 과정에서 두 개의 원자핵이 합체가 되면서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금처럼 너무
무거운 애들은 핵 융합으로도 만들 수가 없어요. 뭐 중성자별의 충돌이나 초진성 폭발 같은 더 드문 천체 현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절대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금이 다른 세계 물건 같다 그랬는데 진짜로 다른 세계에서 왔어요. 이게 우주에 퍼져있던 가스나 먼지가 중력으로 뭉치면서 소행성이 되고 이것들이 다시 뭉치면서 지구가 된 건데 얘들이 충돌하면서 열이 생기고요. 안에 있던 얼음이 수증기로 방출이 되고 먼지들이랑 같이 쌓이면서 대기를 비닐하우스처럼 덮어요. 온실효과를 만들고 열을 저장을 하면서 지구가 팔팔 끓는 마그마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중력에 따라 무거운 물질부터 지구 안쪽으로 가라앉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 금도 이때 가라앉았고요. 그러다가 지구가 미지근하게 식고 지각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도금된 소행성들이 충돌을 하면서 가라앉지 않고 지각에 박히게 된 건데 그 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도 대부분은 넓은 지역에 깨작깨작 퍼져 있고 금광산처럼 좁게 몰려 있는 경우는 더 드물고요. 금이 희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63 빌딩을 보면은 금빛이잖아요. 실제로 유리창에 도금이 됐어요. 근데 워낙에 얇아서 실제로 들어간 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가능한 게 금은 아주 얇게 펴도 안 찢어지거든요. 덕분에 미세 공정에서도 모양내기가 좋으니까 회로기판이나 반도체에도 많이 사용돼요. 금 자체가 또 전기가 잘 통하거든요. 그리고 금은 신미성이 있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건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시작물로서 금의 상품성은 사라지기가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금은 사치재로 수요가 있고 원자재로 쓰임새가 있다 보니까 적어도 화폐보다는 실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다음으로 치과에 가면은 금으로 떼오는 경우가 있죠. 기본적으로 금은 부식이 잘 안 돼요. 산도가 높은 과일에다가 오만 거 다 집어먹는 입에다가 금리를 씌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내구성이 좋고 보존성이 좋아요. 옛날에는 쌀이나 소도 교환 매개로 많이 사용했는데 쌀은 묵은 쌀이 되고 소는 수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존성이 좋은 금이 오래전부터 화폐로 선택을 받은 건데 마지막으로 금은 역사성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 그만큼 아주 익숙해요. 이미 기원전부터 금화가 화폐였고 금을 기반으로 화폐를 운용하는 근본위 제도에서 벗어난 것도 이제 막 반백년이 되고 있어요. 역사상 아주 긴 시간 전 세계 대부분의 공간에서 금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교역을 할 때도 금을 사용했어요. 시대를 초월하는 세계 공용 화폐였던 거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경제 체제 여기저기에는 금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보다시피 금의 환금성, 희소성, 사용성, 신미성, 내구성, 역사성에서 금의 가치가 보장이 되고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금의 역사를 봐야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일단 근본위제를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화폐의 가치를 금이 보장하는 제도예요. 이 돈이라는 게 금이라는 백을 믿고 까부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초기 근본위제나 은본위제에서는 금이나 은이 금화나 은화의 형태로 유통이 되면서 그 자체로 화폐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금이 무겁잖아요. 들고 다니기 힘들어. 그리고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거래되는 금도 많아지고 무역한다고 배에 금을 잔뜩 싣고 가다가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거 만나면은 그대로 알거지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들고 다니기 너무 불편하고 위험하다 해서 어디 창고나 은행 같은 데 금을 맡겨두고 금 교환증을 따로 받아뒀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이 교환증을 내고 금을 찾아갈 수 있게 됐어요. 나중에는 아예 금 대신에 이 교환증으로 거래까지 하게 됐고 이게 종이지폐로까지 발전하게 됐고요. 결국은 화폐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화폐를 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금이 화폐의 가치를 보장해주는 거예요. 이제 금화가 그 자체로 화폐의 역할까지 했던 초기 형태의 근본위제가 끝이 나고 금과 화폐가 근본적으로는 하나지만 물리적으로는 분리가 되면서 근대식 근본위제로 발전하게 된 건데 나중에는 이게 동네 창고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중앙은행에서 금을 바꿔주게 돼요. 특히 당대의 기축통화국이었던 영국이 그 역할의 상당 부분을 맡게 됐고요. 당시에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패권국이었고 금융 질서를 유지할 힘이 있다 보니까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리게 됐고 금도 엄청나게 쌓아두고 있던 상황이라 영국이 믿음직한 금 교환소가 됐던 거죠. 그렇게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근본위제가 유지가 됩니다. 아직까지도 런던이 금융의 터줏대감인 것도 그때의 흔적 기간으로 남아 있는 거죠. 주변국 입장에서는 교역을 할 때 파운드화라는 믿을만한 공용화폐가 생기니까 편하거든요. 그렇게 세계 교역량의 상당 부분이 파운드화로 이루어지게 되고 자유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특히 영국은 제일 먼저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공급은 대량으로 변했는데 내수로는 수요가 부족하단 말이야.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던 거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강화하게 되는데 이 질서의 뼈대 중에 하나가 근본위제였어요. 근본위제는 국제수지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덕분에 세계 무역이 활발해지고 세계 경제가 성장했다는 평가가 있어요. 영국은 또 기축통화국으로서 특혜를 입었어요. 이 바꿔줄 만큼 충분히 많은 금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화폐를 찍어낼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영국은 더 많은 돈을 찍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뭐 금 냄새만 조금 난다 싶으면은 그냥 여기저기 침략을 하고 다니게 됐고 아직까지도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는데 이 근본위제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금의 매장량이 적다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그 속도를 금의 채굴량이 못 따라가는 거죠. 반대로 경기가 침체가 되고 디플레이션이 오면은 돈을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급할 때 이런 통화 정책을 못 펴는 거야. 결국은 1차 대전이란 변수가 생기면서 근본위제는 위기를 맞게 돼요. 영국을 포함해 유럽의 국가들이 금보다 많은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거든요. 전쟁 자금을 내려면
하면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미국에서 터진 대공황의 여파로 유럽의 경제는 다리몽둥이가 부러지게 돼요.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돈은 또 찍어내고 근본이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특히 그 중에 제일 타격이 컸던 독일이 출구 전략으로 2차 대전을 터뜨리고 유럽이 다시 쑥대밭이 되거든요. 두 번은 세계대전을 겪는 동안 패권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게 돼요. 결국에 전쟁이 끝날 때쯤 교통정리가 필요해지면서 국가들이 브레튼 우즈에 모이게 되는데, 야, 요새 그 미국이 좀 치던데요? 핵폭탄 그거 뭐 살벌하더만 어떻게 미국이 한번 기강 좀 잡아보실래요? 이참에 미국이 총대 메고 근본이제 한번 돌려보시는 건 어때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근본이제가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게 되는데, 이거를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해요. 파운드 중심의 근본이제랑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달러만 금으로 바꿔줬어요. 다른 국가들은 금태환 능력을 잃은 거죠. 다들 뭐 전쟁하느라 금이 거덜나기도 했고, 대신에 미국의 달러와 다른 화폐의 환율을 고정을 지키면서 다른 화폐들 역시 달러를 통해서 금과 연동이 되는 구조가 됐어요. 지금은 환율이 실시간으로 바뀌는데 이때는 고정 환율이었어요. 덕분에 유럽은 금도 없는 주제에 미국의 금태환 능력을 믿고 돈을 찍어낼 수 있었고 전후 재건도 가능했어요. 미국 입장에선 호구짓이 아닌가 싶은데 당시에 공산주의가 부상하던 시기라서 유럽이 망하는 걸 막아야 됐거든요. 그렇게 잘 유지가 된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전쟁을 해버리네. 미국이 월남전을 치르면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어요. 어떡하냐 이거? 야, 미안한데 금이 없다. 달러 주지마. 나 이제 금으로 못 바꿔줘. 왜 화를 내고 그래?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지. 금은 못 주는데 대신에 석유를 줄게. 사우디랑 다 얘기된 거야. 못 믿겠으면 가서 물어보든가. 걔네 이제 달러만 받을걸? 자, 이런 식으로 미국과 사우디가 합의를 해서 중동이 석유를 팔 때 달러만 받기로 했어요. 사실상 달러를 가져가면은 석유로 바꿔주는 기능이 생긴 거죠. 이거를 페트로 달러 체제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근본이제가 끝이 난 거예요. 이게 아직 5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인프라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경제가 여전히 금이랑 관계가 많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